저나 소녀의 나이 이제 15이옵니다. 어찌 이런 일이... 1760년대 조선 영조 39년 한 소녀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15세 소녀와 66세 영조와 혼례를 올려야 했던 정순왕 후 그녀는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무서운 대왕대비가 되어 피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조선 100년의 권력을 쥔 여인이 됩니다. 참으로 순한 소녀가 차가운 화신이 되었을까요? 왜 어린 소녀가 왕비가 되었을까요? 누가 그녀를 그 자리에 올렸을까? 그리고 그녀는 정말 권력욕에 사로잡힌 악녀였을까요? 지금부터 정순왕 후 억것 같은 운명을 짊어진 소녀 국모의 이야기 시작해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 계시는 곳으로 사랑의 하트를 보내드립니다. 1760년대 조선 궁궐 안팎으로 핏빛 소문이 가라앉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온 나라를 휩쓸었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그것도 뒤주 속에 가두어서. 그 참혹한 사건의 여파로 궁궐은 여전히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듯 했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서로를 물어뜯고 대신들은 눈치를 살피며 줄을 섰습니다.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누가 다음 권력을 쥘 것인가? 모두가 그 답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 혼란의 한복판에서 영조는 또 하나의 슬픔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중전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62년을 함께한 아내.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영조는 혼자였습니다. 왕이라는 자리에 무게를 나눌 사람이 사라진 것이지요. 신하들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왕의 곁을 비워둘 수 없다. 새 중전을 드려야 한다. 조정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당대 조선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대부 가문이었지요. 학문과 예법으로 이름을 날렸고 그 집안의 딸들은 하나같이 단아하고 기품이 있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막내딸. 나이 15.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아이였지요. 말이 적고 눈빛이 맑고 무엇보다 허황된 말이나 헛된 욕심을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불러도 대답 대신 고개만 조용히 숙였고 언니들이 장난을 쳐도 웃음 한 번 크게 짓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수줍은 아이라고 했지만 가까이서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세상을 읽고 있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이 그 아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말년을 편히 해드릴 적임자, 이 아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없으니 정치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요. 욕심이 없으니 왕실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대신들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토록 어리고 조용한 아이라면 다루기 쉬울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 고요한 눈빛 아래 무엇이 숨어 있는지. 궁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택 명령이 내려졌고 안동 김씨의 딸은 후보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삼간택까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영조가 직접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임금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지나치게 말이 적고 마음이 고르구나. 군주의 말년을 편안케 할 아이다. 그 한마디로 15살 소녀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느냐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그저 나라가 결정하고 집안이 따랐고 아이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조선이었습니다. 1767년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궁궐은 분주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궁녀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지요. 오늘은 나라의 경사, 세중전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내관들이 붉은 천을 펼치고 상궁들이 꽃을 다듬었습니다. 대전 마당에는 이미 수백 개의 촛불이 준비되어 있었고 어디선가 향 냄새가 은은히 퍼져왔습니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궁궐은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대문부터 대전까지 이어진 붉은 융단, 기둥마다 걸린 붉은 비단, 처마 끝에 매달린 붉은 등롱, 마치 궁궐 전체가 피로 물든 것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궁녀와 내관이 도열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지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비단자락을 흔들었습니다. 풍악이 울렸습니다. 북소리가 땅을 울리고 피리 소리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장엄하고 화려한 소리. 하지만 그 소리가 축복인지 조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향연이 피어올랐습니다. 짙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며 세중전의 앞날을 점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가마 안에 앉은 소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5살 김씨 소녀는 무거운 혼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붉은 원삼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금박수가 촘촘히 놓인 화롯은 10끈이 넘게 나갔지요. 소녀의 가녀린 어깨가 그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족두리가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비녀가 두피를 찔렀고 머리카락이 당겨져 눈가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왕비가 될 사람의 자세라고 배웠으니까요. 연지곤지가 창백한 볼을 물들였습니다. 붉은 점 2개, 마치 핏방울 같았습니다. 상궁이 분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입술에 연지를 칠했습니다. 소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마치 재물처럼.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때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저게 나인가? 저 낯선 얼굴이 정녕 나인가? 거울 속의 여인은 소녀가 알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안동 김씨 집안의 막내딸, 언니들 뒤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국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아직 15 소녀의 것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인 눈빛. 소녀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80명의 가마꾼이 가마를 들었습니다. 땅에서 붕 뜨는 느낌. 소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그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흔들림이 느껴졌고 어디선가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가마가 궁궐 문을 지날 때 소녀는 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살 사이로 세상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늙은 노파가 무릎을 꿇었고 아이를 업은 안악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장사꾼이 물건을 내려놓고 절을 했고 거지조차 몸을 낮추었습니다. 새 중전이 들어간다. 어린 중전이 들어간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이 어린 것이 중전이라니. 전하와 50살이 넘게 차이 난다지 않느냐. 불쌍하기도 하지. 소녀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가마의 창살은 소리를 막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제 돌아갈 곳이 없구나. 친정은 저 멀리 있고 어머니의 품은 이제 닿지 않는 곳에 있구나. 이제 나는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살. 그런 것은 이제 없구나. 나라가 정한 운명 속에 들어가는구나. 왕비라는 이름의 감옥 속으로.
소녀의 속눈썹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연지곤지가 번지면 안 되니까요. 왕비는 울지 않는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조정은 그런 소녀의 마음 따위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들은 저마다 계산을 했지요. 혼례 행렬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머릿속은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세중전이 노론 가문 출신이니 우리 편이 될 것이다. 안동 김씨, 대대로 노론의 핵심이었던 집안. 그 집안의 딸이 중전이 되었으니 노론의 세력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영조가 고령이니 머지않아 새 임금이 들어설 것이다. 66, 이미 천수를 다한 나이였습니다.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승하할 것이다. 그때가 중요하다. 그때 중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왕이 죽으면 대비가 된다. 대비가 되면 수렴청정을 할 수 있다. 수렴청정을 하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어린 중전, 다루기 쉬운 중전, 우리 말을 잘 듣는 중전, 모든 것이 정치였습니다. 소녀의 혼례마저도 저가마 안에 타고 있는 것이 사람인지 말인지 물건인지 대신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권력, 오직 계산, 오직 이익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처음으로 영조를 마주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궁궐의 소란이 가라앉고 축하객들이 물러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방, 왕과 왕비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 소녀는 상궁의 안내를 받아 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침전의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분 것일까요? 아니면 소녀의 심장이 뛴 것일까요? 촛불이 일렁이며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66살의 늙은 왕이 거기 앉아 있었지요. 영조, 조선의 임금, 탕평책을 펼친 성군,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인 비정한 아버지, 그 모든 이름을 가진 남자가 소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올 한 올이 세월을 담고 있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도 볼에도 목에도 마치 나이테처럼 주름이 겹겹이 새겨져 있었지요.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었습니다. 한때 칼을 쥐고 나라를 다스렸을 그 손이 이제는 늙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눈은 세월의 무게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아직 날카로웠습니다. 수십 년간 신하들의 충성과 배신을 읽어온 눈, 아들의 광기와 죽음을 지켜본 눈, 그 눈이 지금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문석 위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두 손을 모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신처, 전하께 문안드리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써 다잡으려 했지만 떨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15살 소녀였으니까요. 할아버지 뻘되는 남자 앞에 무릎 꿇은 15살 소녀였으니까요. 영조는 한참을 말없이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치지직, 치지직.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침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영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위험이 있었지만 어딘가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1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51년. 소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조는 이미 장성한 어른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조는 이미 왕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영조는 소녀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뻘이었습니다. 소녀의 또래들이 시집갈 남자들은 기껏해야 21밖의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 앞에 있는 남자는 66의 노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법도였습니다. 왕의 선택이 곧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하늘이 정한 인연이라면 나이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영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은 늙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어조. 영조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남은 날이 많지 않을 것이다. 과인이 이 자리에 앉은 지 40년이 넘었다. 그 사이에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겪었다. 아들도 잃었고 아내도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영조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젊으니 앞으로 긴 세월을 궁궐에서 보내야 할 것이다. 영조의 눈이 다시 소녀를 향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그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연민일까요?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두렵지 않느냐? 소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 두렵지 않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 왕비가 될 사람은 두려움을 모른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두렵다고 해야 할까? 소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대답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결심했습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지혜롭게. 전하, 두렵지 않다면 거짓이옵니다. 소녀의 목소리가 침전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신첩은 아직 어리없고 세상 물정을 모르옵니다. 궁궐의 법도도 왕실의 예절도 아직 배워야 할 것이 태산 같사옵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사옵니까? 영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의외라는 표정. 대부분의 간택 처자들은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왕 앞에서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 소녀는 달랐습니다. 하오나, 소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께서 편히 계실 수 있도록 신첩이 정성을 다하겠사옵니다. 두려움은 신첩이 삼킬 것이 없고 전하께는 오직 평안함만 드리겠사옵니다. 그것이 신첩이 할 수 있는 일이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조는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오래도록, 마치 소녀의 속내를 읽으려는 듯이, 마치 소녀가 진심인지 확인하려는 듯이 소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영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 같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가에 잔주름이 모였습니다. 말이 적은 것이 좋다 하였더니 영조가 중얼거렸습니다. 말을 할 때는 제법이로구나. 그 웃음이 진심인지 정치적 계산인지 소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영조라는 사람은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웃음 한 번, 한숨 한 번이 무슨 의미인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녀는 직감했습니다. 첫 고비는 넘겼다.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왕의 눈에 들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소녀는 중전이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의례가 마무리되고 상궁들이 물러갔습니다. 침전에는 왕과 왕비만 남았습니다. 촛불이 하나둘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달빛만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관도 기록하지 않았고
상궁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소녀는 중전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15살 소녀가 66살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소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 소녀가 상상했던 곳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친정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화려한 뿐이었습니다. 금빛 기와 비단 휘장, 옥으로 만든 그릇, 1000명이 넘는 시녀들, 천상의 세계 같다고 했습니다. 하늘 위의 궁전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궁궐은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처마 끝마다 용이 조각되어 있었고 기둥마다 금박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수백 년 된 소나무가 서 있었고 연못에는 비단잉어가 헤엄쳤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사계절 꽃이 피었고 단풍이 들었고 눈이 내렸습니다. 어디를 봐도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녀 중전이 처음으로 그것을 느낀 것은 입궁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문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복도를 지나는데 궁녀 2명이 구석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중전이 다가가자 두 궁녀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녀의 귀에 그 말이 들렸으니까요. 저리 어린 것이 무엇을 알겠느냐. 3년만 버티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알았습니다. 저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 저들이 내 뒤에서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다. 소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이곳은 전쟁터다. 눈빛 하나, 누가 누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상궁이 중전을 볼 때 눈을 피하면 그 상궁은 다른 누군가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관이 중전에게 절을 할 때 허리가 덜 굽혀지면 그 내관은 중전을 얕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억양으로 하는지, 중전마마라고 부를 때 목소리가 높으면 존경이었고 낮으면 경계였습니다. 예, 마마라고 대답할 때 끝이 올라가면 복종이었고 내려가면 불만이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까지, 누가 빨리 걷고 누가 천천히 걷는지, 중전이 지나갈 때 재빨리 비키는 자는 충성스러운 자였고 느릿느릿 비키는 자는 태만한 자였습니다. 뒤돌아서 흘끔 쳐다보는 자는 감시하는 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평가당하고 기록되었습니다. 중전이 무엇을 먹었는지 수라간 상궁이 적었습니다. 중전이 어디를 갔는지 내관이 기록했습니다. 중전이 무슨 말을 했는지 궁녀가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어디로 갔을까요? 대비전으로? 영조에게로? 아니면 조정의 누군가에게로? 소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느꼈습니다. 나는 새장 속의 새다. 예쁜 깃털을 가진 새. 하지만 날개가 꺾인 새. 중전 김씨는 조용히 적응해 갔습니다. 아니, 적응해 가는 척했습니다. 속으로는 매 순간이 싸움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왕에게 문안을 올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영조가 깨어나기 전에 침전 앞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기운이 없으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왕비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아니,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알았으니까요. 낮에는 궁녀들을 거느렸습니다. 교태전에는 30여 명의 궁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상궁 셋,
나인 12, 비자 15. 그 많은 눈과 귀가 중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중전은 그들에게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이름을 외우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아직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밤에는 홀로 침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이 찾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많으면 대여섯 번. 영조는 이미 늙었고 국정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대신들과 회의를 하고 새벽까지 상소문을 읽었습니다. 젊은 왕비를 찾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소녀 중전은 홀로였습니다. 침전의 밤은 길었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석가래가 보였습니다. 그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면 어떨까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외로움도 끝나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털어버렸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 살아남아야 한다. 버텨야 한다. 가끔 친정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미역국, 언니들과 나누던 수다, 마당에서 뛰놀던 강아지, 그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했습니다. 편지를 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편지는 검열당했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습니다라고 쓰면 누군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중전이 친정을 그리워한다고 어딘가에 적혔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았습니다. 쓰고 싶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전 김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편안하옵니다. 부족함이 없사옵니다. 전하의 은혜가 하해와 같사옵니다. 누가 물어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상궁이 물어도, 대비가 물어도, 영조가 물어도 한결같았습니다. 대신 관찰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을 때도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습니다. 수라간에서 또 싸움이 났대. 내의원 의관이 바뀌었다더군. 세손저하께서 어젯밤에 하찮은 말처럼 들렸지만 하찮은 말은 없었습니다. 모든 말에는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궁들이 어디로 다니는지 살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얼마나 자주 가는지, 얼마나 오래 있다 오는지. 상궁들의 동선을 파악하면 궁궐의 권력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이 상궁은 대비전에 충성하고 저 상궁은 숙의 박씨에게 붙어 있고 또 다른 상궁은 노론 대신과 연결되어 있다. 대신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캐물었습니다. 물론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시녀들의 수다에 섞여 자연스럽게 알아냈습니다. 어제 영의정이 입궐하셨다지? 누구를 만나셨대? 왕세손 저하와 담소를 나누셨다더군. 그런 정보들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귀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15살 소녀는 배웠습니다. 침묵이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을, 모르는 척하면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을, 약한 척하면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을. 영조는 그런 중전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늙은 왕의 눈은 흐렸지만 아직 통찰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사람을 읽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영조는 알았습니다. 저 어린 왕비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입은 다물고 있지만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조가 중전을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낮 시간이었습니다. 중전은 서둘러 대전으로 갔습니다. 영조가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화난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시험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중전은 답답하지 않느냐? 영조의 물음이 침전에 울렸습니다. 중전 김씨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무언가 잘못한 것일까?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궁궐이 지루하지 않느냐? 영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전 김씨는 영조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동정. 저 늙은 왕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어린 나이에 궁궐에 갇혀 있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하는구나. 중전 김씨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첩이 어찌 답답함을 느끼겠사옵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 없이, 흔들림 없이 전하 곁에서 나라의 일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벅차옵니다. 전하께서 신하들과 나누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께서 내리시는 결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첩에게는 큰 가르침이옵니다. 어찌 답답하다 하겠사옵니까? 어찌 지루하다 하겠사옵니까? 영조는 한참을 말없이 중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것이 좋은 마음가짐이다. 그날 이후 영조는 중전을 더 깊이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전 김씨는 왕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음식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입맛이 까다로웠습니다. 너무 짜면 밀어내고 너무 싱거워도 밀어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지만 질긴 것은 싫어했고 생선을 즐기지만 비린내는 참지 못했습니다. 중전은 수라간 상궁을 불러 일일이 지시했습니다. 전하께서 오늘 어선회를 드실 터이니 광어는 얼음에 재워 비린내를 빼거라. 오늘은 날이 춥구나. 전골을 올리되 소금은 평소의 절반만 넣어라. 처음에는 수라간 상궁이 어린 중전의 지시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하지만 영조가 오늘 수라는 유난히 맛이 좋구나라고 말한 뒤로 상궁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용하시다더니 정말이로구나. 늙은 왕의 걸음걸이와 숨소리까지 살폈습니다. 영조가 아침에 일어날 때 중전은 내관에게 물었습니다. 전하께서 몇 번이나 뒤척이셨느냐? 기침을 하셨느냐? 신음소리를 내셨느냐?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날의 행동을 조절했습니다. 잠을 못 주무신 날에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기침이 심한 날에는 배즙을 올렸습니다. 다리가 아픈 날에는 문안 시간을 앞당겨 영조가 멀리 걸어오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사소한 것들. 하지만 그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되었습니다. 작은 다툼도 일체 나서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는 매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상궁과 상궁 사이의 다툼, 궁녀와 내관의 갈등, 첩지간의 암투, 중전이 나서면 금세 해결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전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서면 편이 생기고 편이 생기면 적도 생깁니다. 적이 생기면 위험해집니다. 정치적 욕심은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이 찾아와 인사를 올릴 때도 중전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누구 편이냐고 물으면 전하 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노론이냐 소론이냐고 물으면 나라 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조는 주변 신하들에게 종종 말했습니다. 새 왕비는 욕심이 없어서 좋다. 대신들 앞에서 공공연히 칭찬했습니다. 중전이 이렇게 현명한 줄 몰랐다고. 과인이 눈이 높아서 좋은 배필을 얻었다고. 말이 없는 사람은 큰일을 망치지 않는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중전 김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하, 말이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이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감사의 절을 올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조의 신뢰가 깊어질수록 중전 김씨의 존재는 노론 세력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그저 어린 소녀였습니다.
다루기 쉬운 꼭두각시, 노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인형.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저 어린 소녀가 예사롭지 않다. 영조의 곁에서 점점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저 소녀가 대비가 되면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아니, 방패가 아니라 칼이 될 수도 있다. 그 어린 소녀가 어느새 거대한 정치 세력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이 중전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대놓고 정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안 인사, 계절 음식 진상, 친정 안부 전달, 그런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저것이 줄석이라는 것을, 저들이 중전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중전 김 씨는 모든 방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떤 의미인지 대신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줄을 섰습니다. 궁궐은 겉으론 조용했지만 물밑에선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훗날의 정조, 왕세손이었습니다. 왕세손 이산, 나이 16, 중전 김씨보다 한 살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중전보다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의 눈빛, 복수를 꿈꾸는 아이의 눈빛, 사도세자가 죽은 지 10년. 그러나 그 비극은 여전히 왕실과 조정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뒤주, 그 단어만 들어도 궁궐 사람들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뒤주 속에서 죽어간 왕세자, 8일 동안 갇혀 있다가 굶어 죽은 왕세자, 아버지 영조가 직접 명령한 죽음. 그 아들인 왕세손 이사는 매일 그 기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보았습니다. 10살도 안 된 나이에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산의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궁궐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 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를 미쳤다고 몰아붙인 자, 아버지를 뒤주에 가두라고 청한 자, 아버지가 죽은 뒤에 축하 잔치를 벌인 자, 그들이 버젓이 살아서 웃고 있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영의정도 노론, 좌의정도 노론, 병조판서도, 이조판서도, 형조판서도, 죄다 노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세손을 경계했습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왕이 되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래서 노론은 움직였습니다. 왕세손을 견제할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카드가 바로 중전 김씨였습니다. 중전 김씨는 노론이 밀어붙인 왕비였습니다. 안동 김씨, 대대로 노론의 핵심이었던 집안. 그 집안의 딸이 왕비가 되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든든한 방패가 생겼다. 영조가 죽고 왕세손이 왕이 되어도 대비가 우리 편이면 두렵지 않다. 그러니 왕세손 이산의 입장에서는 이 어린 왕비가 노론의 얼굴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얼굴, 아버지를 미쳤다고 몰아붙인 자들의 상징. 중전이 웃을 때마다 이사는 생각했습니다. 저 미소 뒤에 무엇이 있을까? 저 침묵 속에 어떤 흉계가 숨어 있을까? 조정 곳곳에선 이런 말도 돌았습니다. 왕세손의 앞날을 대비가 가로막는 건 아니겠는가? 은밀한 자리에서 나누는 말이었습니다. 노론은 중전을 내세워 왕세손을 견제하려 한다. 영조가 죽으면
대비가 수렴청정을 할 것이다. 수렴청정을 하면 왕세손은 허수아비가 될 것이다. 사도세자의 한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 말은 더 은밀하게 떠돌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원혼이 궁궐을 떠돌고 있다고, 아들 이산이 왕이 되어 복수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노론이 중전을 앞세워 그것을 막으려 한다고. 중전 김씨는 이런 시선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의 수군거림, 대신들의 눈빛, 왕세손이 자신을 바라볼 때의 싸늘한 기운,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행실로 살아가는 스타일이었으니까요. 궁궐에서 왕세손과 마주칠 때면 중전은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세손저하, 안녕하시옵니까? 왕세손 이산도 예를 갖추어 답했습니다. 예, 중전마마. 평안하시옵니까? 짧은 대화, 형식적인 인사,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중전은 왕세손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예법에 맞는 만큼만.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왕세손에게 선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왕세손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왕세손이 아플 때 문병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처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가까워지면 노론이 의심할 것이고 멀어지면 왕세손이 적으로 볼 것이다. 그러니 중간을 지키자. 아무것도 아닌 사이로 남자.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은 궁궐에서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전 김씨는 20이 되었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지 5년.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자랐고 마음도 자랐습니다. 궁궐의 법도에 익숙해졌고 권력의 속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25이 되었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지 10년. 이제 누구도 중전을 어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전은 궁궐의 중심이었습니다. 영조의 가장 가까운 곁, 노론의 가장 든든한 방패, 모두가 중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영조는 70을 넘기고 80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72, 75, 78. 해가 바뀔 때마다 영조의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얼굴의 주름이 더 깊어졌고 허리가 더 굽었습니다. 걸음이 느려졌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왕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기침을 했습니다. 가래가 끓는 기침, 잠을 이루지 못하는 기침. 의원들이 약을 지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져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고 나중에는 내관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신들은 초조해했습니다. 영의정이 은밀히 노론 대신들을 모았습니다. 왕이 언제 승하할지 모른다. 내일일지 내년일지 아무도 모른다. 그 이유를 준비해야 한다. 왕세손이 왕위에 오르면 우리는 끝이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복수심에 불타는 아들. 그 아이가 왕이 되면 노론은 피바람을 맞을 것이다. 대비를 앞세워야 한다. 영의정이 말했습니다. 영조가 승하하면 대비가 수렴청정을 해야 한다. 왕세손이 아무리 왕이 되어도 대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대신들의 눈이 중전을 향했습니다. 저 여인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다. 영조는 점점 더 많은 국정 업무를 중전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상소문을 분류하는 일, 대신들의 보고를 정리하는 일, 중전은 그것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영조가 감탄했습니다. 중전이 이렇게 총명한 줄 몰랐다. 점점 일이 늘어났습니다. 대신들과의 접견에 배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의 결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중에는 사소한 결정을 대신 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조의 허락을 받은 뒤에. 하지만 그 허락은 점점 형식적이 되어 갔습니다. 중전 김 씨는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상소문을 읽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대신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 중전은 영조 옆에 앉아 들었습니다. 때로는 질문을 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대신들이 당황하는 질문, 영조의 결정을 전달했습니다. 왕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영조가 말하면 중전이 움직였습니다. 영조가 명령하면 중전이 실행했습니다. 어느새 중전 없이는 국정이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왕세손과의 보이지 않는 긴장의 밑바닥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왕세손 이사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전이 점점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을, 노론 대신들이 중전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을, 할아버지 영조가 중전에게 점점 의지하는 것을 이사는 알았습니다. 저것이 나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사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영조가 살아있는 한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왕이 되면 그때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그 눈빛이 때때로 중전을 향했습니다. 중전 김 씨도 그 눈빛을 느꼈습니다. 싸늘하고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중전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주 보았습니다. 고요하게, 담담하게.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선이 언젠가 불길이 될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1776년 초, 겨울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영조는 병세가 악화되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드나들고 침전에는 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대신들은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지킨 것은 중전 김 씨였습니다. 중전은 밤낮 없이 영조의 곁을 지켰습니다. 죽을 떠서 왕의 입에 넣고 이불을 덮어주고 식은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15에 들어와 9회를 함께한 세월이었습니다. 부부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를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영조가 중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없었습니다. 대비, 나는 오래 살았다. 중전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아직 갈 때가 아니옵니다. 영조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과인이 갈 때를 모르겠느냐? 이미 느끼고 있다. 영조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조선은 아직 불안하다. 내가 떠난 뒤에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부디 내가 붙잡아라. 그 말은 부부간의 이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정치적 권한을 떠넘기는 부탁이었지요. 24살의 젊은 왕비는 그 무게를 온전히 받아야 했습니다. 중전 김 씨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첩이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의 뜻을 받들어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사옵니다. 영조는 마지막으로 중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영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83세 나이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 중 하나. 그 긴 생애가 끝났습니다. 궁궐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중전 김 씨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중전 김 씨는 단숨에 중전에서 대왕대비로 올라갔습니다. 24살의 나이에 조선의 최고 어른이 된 것입니다.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선 존재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자리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였습니다.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뒤주 속에서 죽어간 아버지의 한을 품은 젊은 왕. 즉위식 날 정조는 조용히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대왕대비마마, 제가 나라를 바르게 이끌겠습니다. 대왕대비 김씨는 고요히 답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뿐이요. 왕실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살피는 것뿐. 두 사람의 대화는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온도는 차갑고 복잡했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 대왕대비 김씨는 노론 벽파의 얼굴. 이 둘은 절대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지요. 정조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자들을 처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들 대부분이 아직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노론 벽파, 대왕대비 김씨의 친정 세력이었습니다. 대왕대비 김씨는 조선의 안정을 넘어 기존 권력의 유지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것이 선왕 영조의 뜻이라 믿었습니다. 나라를 흔들지 마라. 권력을 지켜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매일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속으로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정조가 한 발 나아가면 대왕대비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왕대비가 무언가를 막으면 정조는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자신만의 군사 조직인 장용령을 만들었습니다. 왕을 직접 호위하고 왕의 명령만 따르는 군대. 이는 대비 세력과 노론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였지요. 반면 노론 벽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왕대비 김씨 뒤에 서서 정조의 정책을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대왕대비 김씨는 앞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한 존재만으로도 노론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대왕대비가 인정한 정책, 대왕대비가 허락한 결정, 그 권위가 노론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신해박해, 1791년의 일이었습니다. 천주교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노론 벽파가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당하고 그 과정에서 정조가 아끼던 인재들도 희생되었습니다. 정조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막을 수 없었습니다. 노론의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 뒤에는 대왕대비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비는 말이 없지만 너무 조용한 것이 문제다. 궁궐과 조정은 다시 둘로 갈라졌습니다. 왕당파와 벽파, 정조를 따르는 자들과 대왕대비 뒤의 노론. 두 세력은 매일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대결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왕대비 김씨는 그 싸움 한가운데서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홀로 침전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가? 선왕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1800년 여름, 정조가 갑작스레 승하했습니다. 49의 나이였습니다. 정조의 건강은 늘 좋지 않았지만 죽음은 너무도 빨랐습니다. 궁궐은 충격의 도가니였지요. 정조의 죽음을 두고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독살이다. 누군가 왕을 죽였다. 그 배후에 대왕대비가 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역사의 안개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대왕대비 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녕 슬프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슬픔을 보일 여유가 없었던 것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록이 전하는 것은 대왕 대비가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어린 순조를 왕위에 올리는 것. 순조는 11살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 그래서 대왕 대비가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함께 돌보겠다. 수렴청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조선의 실질적 권력은 대왕 대비 김씨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론 벽파는 그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조가 밀었던 남인과 시파 세력은 대거 축출되거나 힘을 잃었습니다. 대왕 대비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대왕 대비 김씨는 수렴청정을 통해 정치, 인사, 군사까지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정조가 만든 장용령은 축소되었습니다. 정조가 등용한 인재들은 쫓겨났습니다. 정조가 추진한 개혁은 멈추었습니다. 대왕 대비 김씨가 실제로 얼마나 깊게 개입했는지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기록상 분명한 건 두 가지입니다. 정조 사후 조선의 권력 구조는 대왕 대비 김씨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노론 벽파는 대왕 대비의 권위를 등에 업고 조정을 장악했다. 백성들 사이에선 이런 소문도 돌았습니다. 대왕 대비가 조선을 다스린다. 정조는 잠시 빛났으나 대비의 권력은 더 오래 간다. 15세 궁궐에 들어온 소녀가 어느새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대왕 대비 김씨는 60을 넘기고 70을 넘겼습니다. 머리카락이 모두 휘어졌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한때 15살의 어린 소녀였던 사람이 어느새 늙은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왕 대비 김씨는 무려 80세까지 살았습니다. 조선 왕비 중 가장 오래 산 여인 중 하나였지요. 15세 궁궐에 들어와 영조, 정조, 순조, 세 임금을 거치며 조선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말년의 기록에 의하면 대왕 대비 김씨는 자주 혼자 침전해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옳았을까? 그 말을 되뇌었다고 전합니다. 누군가 대왕 대비에게 물었습니다. 마마, 평생 후회는 없으십니까? 대왕 대비 김씨는 이렇게 답했다 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했을 뿐. 그것이 내 욕심이었는지, 내 사명이었는지, 이제는 나도 모르겠구나. 그 말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60여 년을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대왕 대비 김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조선 후기 최대의 미스터리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정순왕 후 대왕 대비 김씨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역사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정순왕 후는 조선의 마지막 거대한 권력자였다. 정순왕 후는 희생양이었을까요? 15세 66 노왕에게 시집가야 했던 어린 소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정치의 도구로 쓰인 여인. 그렇게 보면 정순왕 후는 시대의 희생자였습니다. 정순왕 후는 권력의 화신이었을까요? 정조의 개혁을 막고 노론 벽파의 독재를 도왔던 여인.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했던 정치가. 그렇게 보면 정순왕 후는 야망의 화신이었습니다. 정순왕 후는 시대가 만든 괴물이었을까요? 조선이라는 시대, 여성이라는 한계, 권력이라는 유혹. 그 모든 것이 어린 소녀를 조선의 지배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순왕 후는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정순왕 후의 삶은 조선 후기 100년을 뒤흔든 거대한 파도였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5살 소녀가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8년 뒤 83세 노인이 궁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 영조의 사랑, 정조와의 갈등, 순조의 즉위, 수렴청정, 권력의 정점, 그 모든 것이 한 여인의 생애에 담겨 있습니다. 정순왕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조선의 운명을 바꾼 여인, 억것 같은 운명을 짊어진 소녀 국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5살 소녀가 어떻게 조선의 권력자가 되었는지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셨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한국사 충격실록에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